디바메이의 토요 미스테리. 오늘 사건 진짜 충격이야. 좀 기괴하기도 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미나미 스카이하이츠 아파트가 있었거든. 거기 806호에는 화목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 친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두 아이들까지 다들 사이가 좋았다고 해. 1992년 3월 5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 그날 806호에 강도가 되게 돼. 하필 현관문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야. 그리고 집안에 있던 건 83세 할머니 준코뿐이었고, 범인은 19살 새끼 테루이코. 덩치가 상당했어. 할머니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현금 80만 원 정도를 넘겨주게 돼. 근데 범인이 집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때 그가 잠깐 틈을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전화를 들고 몰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시도도 못 해보고 바로 들킨 거야. 그 모습에 열받은 테루이코는 갑자기 전화기 코드를 뽑더니 가차없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 준코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지. 범인은 시신을 이불 속에다가 숨겨뒀어. 보통 강도들은 돈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돈 뺏으면 바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테루이코는 달랐지.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 편의점 가서 간식을 사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녁 7시 어머니 테루야가 퇴근했고 고등학생이던 첫째 딸 A양도 같이 집에 돌아왔어.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긴 건 흉기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테루이코. 당황하고 있는 테루야와 A양을 위협했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엎드리라고 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고 제발 살림만 달라고 비는 모녀를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어머니 테루야한테 막 달려들어. 그러더니 칼로 막 찌르는 거야. 그녀는 딸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말아. 테루이코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야. 이후 A양을 협박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같이 방으로 옮기게 돼. 그리고 바닥에 있는 피를 청소하라고 딸한테 시키더라고. 근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가족들이 남아있잖아. 잠시 후 이번엔 4살이던 막내딸 우미가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 이때 범인은 장녀 A양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켰고, 그리고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과 저녁까지 먹더라. 너무 어렸던 막내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밥 다 먹고 이젠 할머니랑 자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숨진 할머니 시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들게 돼. 아니, 이 상황이 너무 기괴하지 않아? 자, 우미가 잠들고 이제 범인과 A양만 거실에 남아있었어. 테루이코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통장을 가져오라고 막 했지. 하지만 A양은 통장의 위치를 전혀 몰랐다고 해. 통장 두는 위치는 아버지 코우지만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결국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기로 했고, 그 사이에 A양을 강간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나중에 체포된 후에 대체 왜 그런 짓까지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시간 좀 때울 겸 그렇게 한 거래. 아니, 이게 진짜 사이코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밤 9시 아버지 코우지가 퇴근했어. 그리고 집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데 상황은 처참했지. 어머니와 아내는 살해당했고 막내는 숨진 할머니 품에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성폭행을 당한 딸까지. 그런데 이 충격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어깨에 칼이 꽂히게 돼. 테루이코는 당장 통장이랑 인감 내놓으라고 막 위협했어. 근데 문제가 있었지. 코우지는 항상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해놨던 거야. 범인은 집을 비울 수가 없었지. 그래서 A양 보고 아빠 사무실 가서 통장 가져와라 라고 시키게 돼. 당연히 아버지와 동생을 인질로 잡았고 가족들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뭐 어떡해. A양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버지 사무실로 갔어. 이때 사무실에 회사 동료들이 좀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딸만 보내서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아니, 코우지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게다가 A양이 좀 평소랑 달라 보이더라고.
뭔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막 물어봤지만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잖아. A양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통장과 인감만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 두려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 A양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게다가 통장이랑 인감을 받고도 집을 안 나가 계속 있는 거지. A양이 얼마나 두렵고 또 끔찍했을지 상상도 안 가. 다음날 아침, 코우지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 이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걱정이 된 직원이 코우지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A양이 전화를 몰래 받게 돼.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범인한테 딱 걸린 거야. 막 서로 전화 뺏으려고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전화는 끊겨버려. A양은 절망했어. 이 기회,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막내 우미가 막 잠에서 깨게 돼. 그리고 울기 시작했지. 그때 테르이코는 자신을 말리는 A양을 단번에 떨어뜨리고는 성큼성큼 우미에게 다가가는 거야. 언니가 막을 새도 없이 겨우 4살짜리 어린아이 등에 가차없이 칼을 꽂아버려. 그 이유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냥 시끄러워서 그랬대. 그렇게 A양은 하룻밤 사이에 가족 모두를 잃게 됐어. 한편 전화가 막 시끌시끌하더니 확 끊겼잖아. 코우지의 동료들은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했고 아침 9시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드디어 아파트에 출동하게 돼. 같은 시각 A양은 거의 이성을 잃었어. 지금껏 그 범인한테 순순히 복종했던 게 남은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 마지막 남은 어린 동생마저 눈앞에서 살해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던 거야. 이때부터 범인한테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팔과 등에 막 칼이 꽂히기까지 했어.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되던 그때 천만 다행으로 경찰이 도착한 거야. A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범인 테루이코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근데 이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어이없거든. 아니 사실 자기가 A양 남자친구고 그냥 여친 집에 놀러 갔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가족들을 막 죽이더래. 본인은 놀라서 그냥 A양 말리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진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근데 처음엔 경찰도 좀 헷갈렸었대. 그게 가족 중에 A양만 살아남았잖아. 실제로 당시 일본 언론에서 집안의 장녀와 공범인 남자친구 체포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거야. 일단 A양은 테루이코 이름이나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신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 친구들도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한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결국 경찰은 테루이코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리고 단독 범행이라고 확신했어. A양을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는 그녀를 조종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자, 그럼 대체 왜 이 가족들이 타깃이 된 걸까? 게다가 너무 잔인했잖아.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진짜 충격이야. 너무 화도 나고. 세키 테루이코. 그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 연매출이 100억에 달하는 장업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었고 남보러울 것 없던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지. 그건 바로 폭력적인 아버지.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나무인 금수저야. 술, 도박, 여자에 빠져 살았고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막 주먹부터 나가. 그건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 테루이코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해. 결국 남편의 폭력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근데 이 빈곤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테루히코가 초등학생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책가방 필요하잖아. 근데 그 가방을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책들을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방처럼 메고 다녔다고 해. 집안이 힘드니까 뭐 새 옷은커녕 뭐 제대로 씻고 다니지도 못했었고. 초등학교 내내 네 거지냐, 냄새난다, 더럽다 막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쑥쑥 자라더니 중2 때는 웬만한 고등학생보다도 덩치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괴롭힘이 멈췄어. 아니 오히려 테루히코가 또래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약한 애들을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가 당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또 일을 하나 저지르는데 테루히코가 아빠랑은 연락 안 했거든. 근데 할아버지랑은 연락을 하고 지냈어. 그래서 종종 가게 일을 돕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가게에서 돈을 훔친 거야. 그게 무려 1200만 원. 당연히 손잡아 불러다가 엄청 혼냈는데 테루히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오히려 지가 막 할아버지를 때리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진짜 심각했어. 이때 충격으로 할아버지의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해. 사실 당시에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오른쪽 눈이 보이질 않았던 상태였거든. 테루히코는 할아버지에게서 세상의 빛을 완전히 뺏어버린 거지. 완전히 페르나 쓰레기 아니냐고. 18살이 됐을 때는 술집에서 필리핀 종업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 하지만 아내는 그 남편의 변태 성욕을 못 참고 3개월 만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말아. 거기에 열받아서 막 술집 돌아다니다가 또 필리핀 종업원을 강간한 거야. 근데 테루히코가 간과한 게 있었어. 그 술집이 야쿠자가 관리하던 곳이었거든. 이 사실이 야쿠자 귀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했고. 그러던 2월 12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한 여고생을 보게 돼. 그 뒤를 슬슬 따라갔지. 맞아, 그게 바로 A양이었어. 일부러 차로 살짝 들이받고는 걱정하는 척 막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기 차에 태운 거야. 그리곤 집으로 데려가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이후 A양의 가방을 뒤져서 그녀의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아냈고 이걸 빌미로 입단속 시킨 뒤에 풀어줬다고 해. 근데 이것만 들어도 진짜 열받지?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런데 같은 날 밤 테루히코는 결국 야쿠자한테 붙잡혔던 거지. 그리고 피해 보상금으로 2천만 원 가져오라는 협박을 받았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2천만 원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A양이었던 거야. 협박용으로 알아놨던 주소랑 그 번호 있잖아. 이게 바로 806호 가족이 타깃이 된 이유였어. 그렇게 한 달 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지. 경찰에 체포된 테루히코는 상해, 공갈, 살인까지 총 14개의 제목으로 기소돼. 근데 묘하게 애가 좀 기세등등한 거야. 근데 그게 자기가 미성년자여서 그런 거더라. 기껏 해야 뭐 소년원 송치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 근데 테루히코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 일본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은 촉법소년, 그러니까 14살 미만이어야 돼. 하지만 테루히코는 미성년자이긴 한데 19살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됐었거든.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서 성인과 똑같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 그리고 몇 년 전 일어났던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토미 애청자면 알 거야. 일명 콘크리트 살인사건. 비행 청소년들이 한 여고생을 납치해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해서 시신을 콘크리트에 묻어버린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야. 당시 범인들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서 겨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 테루히코는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마 나는 그것보다 형 적겠는데? 라고 말했다는 거지. 형량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게 너무 역겹지 않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이겠지? 우선 테르이코의 정신감정이 들어갔어. 그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타났지. 하지만 분명히 사리분별이 가능했고 따라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게다가 범죄의 잔혹함으로 그는 갱생 불가하다라고 판단됐고 미성년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전부 사형을 선고받게 돼. 사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막 어머니한테 책이나 신문 받아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대. 자기 감옥 나가면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근데 사형 확정됐지? 그니까 갑자기 막 내가 죽인 피해자들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자작극이었지. 그 후로도 뻔뻔한 모습은 계속되는데 수감전 몸무게가 한 80kg 정도였거든. 근데 나중에는 뭐 120kg까지 늘었다는 거야. 이게 다 사형 피하려고 한 꼼수더라. 살이 과하게 찌면은 교수형줄이 자기 무게를 감당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형이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아니, 자기는 지금 4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앗아갔잖아. 심지어 4살 어린아이까지. 근데 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가 봐. 어떻게든 빠져나갈 그 궁리만 하는 게 진짜 열받지 않아? 하지만 2017년 12월 19일 세키 테루이코의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다고 해. 어쩌다가 우연히 테루이코를 만나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된 A양. 이후 전해진 근황으로는 다행히 그녀가 삶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해. 가장 최근 알려진 건 가정을 꾸렸고 유럽으로 이민을 떠나서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편 테루이코 할아버지의 그 사업체는 신상이 밝혀지면서 결국 다 망해버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변태 성역자 살인자가 되어버린 테루이코. 이 사건에서만큼은 더더욱 환경 탓을 하고 싶지가 않아. 스스로 그냥 범죄자가 된 거잖아. 이 모든 건 본인 책임이라고 지옥에서도 후회하길 바래. 지금까지 디바메이의 토요미스테리였어. 나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 안녕하세요. 반마리 컨셉인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메이예요. 그럼 오늘 스토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본 후쿠오카현에 살던 40살의 이카리 리에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새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 그러던 2020년 4월 18일 리에의 막내 아들 5살 쇼지로가 형들이랑 집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애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내 바닥에 픽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 거야. 엄마는 너무 놀랬지. 그래서 아이를 일단 침대에 눕혀보지만 끝내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 쇼지로는 5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사망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야. 왜냐하면 당시 몸무게가 겨우 10kg더라고. 5살 어린애의 정상 몸무게는 20kg 정도거든. 또래에 비해서 너무나 말랐잖아. 그리고 10kg면 그냥 뼈만 남은 상태인 거야. 이때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 부검해보니까 아이의 사망 원인이 뭐였는지 알아?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아사였어. 굶어 죽었다는 거야.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그러고 보니까 쇼지로의 형제들도 상태가 심각했어. 모두 영양실조였던 거야. 즉각 경찰은 엄마 리에를 체포했어. 그런데 엄마만 체포된 게 아니더라. 또 다른 여성 48살의 에미코도 같이 검거돼. 이 여자가 누군가 싶지? 에미코가 대체 이 가족과 무슨 관계였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 사건의 시작은 4년 전인 2016년 4월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리에는 이혼 전이었고 집에서 꽤 비싼 2층 집에서 살면서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 당시 이웃 주민들은 리에를 상냥한 사람으로 기억했대. 그런데 어느 날 리에가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를 만나게 돼. 바로 그게 에미코였지. 당시 리에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 리에한테 에미코는 친절한 이웃이었어. 또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에미코가 엄마 친구 그룹에 리에를 초대해줘서 학부모들이랑도 친해지고 빠르게 적응하게 돼. 그거 외에도 에미코가 엄청 잘 챙겨준 거야. 하지만 리에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 사실 에미코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허언증에다가 미친 여자로 불리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자기 나이를 10살이나 낮춰서 말하고, 또 이름을 가명을 쓰고, 그리고 맨날 엄마들한테 그 명령하는 말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싫어했지. 어쨌든 리에는 이걸 몰랐고 에미코랑 계속 친하게 지내. 그렇게 2년이 지나서 2018년이었어. 리에는 이제 두루두루 다른 엄마들하고도 꽤 친해졌어. 근데 에미코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어느 날 리에한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 다른 엄마들이 리에 씨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나 리에 씨 편인 거 알지?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간질을 하는 거야.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리에는 에미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아. 자, 이제부터 에미코는 리에를 조종하기 시작해. 처음엔 걱정하는 척 진심 어린 조언 같은 명령을 내렸지. 다른 엄마들이랑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 걔랑은 거리를 좀 둬. 이런 거였어. 그렇게 리에는 다른 엄마들하고 서서히 멀어졌고 에미코하고만 찰싹 붙어서 다니게 돼. 그런데 에미코가 점점 선을 넘더라. 어느 순간 리에랑 남편 관계까지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래도 네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내가 사실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거든. 이런 막장 스토리까지 지어내기 시작한 거지. 근데 에미코는 이런 거짓말 끝에 항상 이 말을 덧붙였어.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나만 믿어. 자기 편은 나밖에 없어. 결국 에미코를 만난 지 3년 만인 2019년 4월에 리에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해. 남편이 바람피는 나쁜 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녀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어. 그리고 이때부터 에미코는 본격적으로 리에를 조종하게 돼. 당시 리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호비랑 또 아동 부양수당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 리에가 따로 일을 하진 않으니까 생활이 엄청 풍족하진 않았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미코가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 그 남편 바람핀 거 증거 잡아서 소송을 하자고 꼬드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보스라는 사람을 안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 보스는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그래서 리에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아서 그 바람의 증거를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에미코의 진짜 의도는 다른 거였어. 그 보스라는 사람한테 의뢰비를 줘야 된다더라고. 에미코는 이 보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극찬했어. 그래서 남편 증거 잡는 일 말고도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 한 예로 어느 날 에미코가 다급하게 전화해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리에네 애가 반 애한테 모래를 던져서 그 반 부모님이 고소하게 생겼다는 거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일단 보스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해. 그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더라. 근데 다들 눈치챘지. 사실 보스라는 사람은 에미코의 허언증이 만든 허구의 인물이야. 이 모든 게 리에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에미코의 거짓말이었어. 근데 여기에 리에 넘어갔냐고? 리에는 몇 년간 에미코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거든. 그니까 에미코 말이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한 푼 두 푼 에미코한테 돈을 뜯긴 거고. 자, 이제 에미코는 이혼 소송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리에를 조종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검소해야 된다. 돈 쓰지 마라. 아이가 살찌면 그 국가보조금 못 받는다. 이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제한하는 거야. 근데 이건 리에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해당됐지. 에미코가 아주 세세하게 식사량을 정해주기까지 해. 첫째는 밥 한 그릇, 둘째는 그것보다 좀 적게, 마지막으로 막내는 밥 반 그릇만 먹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심지어 에미코는 이거에 맞춰서 딱
그 분량의 쌀을 리에한테 줬어.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양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리에는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죽으로 먹였대. 당연히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 에미코는 자기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려고 아예 리에 집에다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더라. 완전 독방에 가둬놓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리에가 재판에 이기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면서 그 재산 전부를 싹 다 가져가 버려. 그렇게 가져간 돈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에미코는 그 돈을 가지고 지가 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완전 신나게 살더라. 아니 막 파친코에서 돈을 펑펑 써버리기도 해. 반면 리에 가족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져. 아니, 어느 정도냐면 집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야. 막 신문지 비벼서 쓰고 인터넷 끊기고 가스랑 전기 끊기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기까지 해. 근데 지인 중 한 명이 보기에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에미코랑 거리를 좀 두라고 했지만 리에는 지고지순했어. 나 도와주고 항상 문제 해결해주는 고마운 친구야 라면서 에미코를 감싸더라고. 그렇게 둘의 기묘한 관계는 계속 이어졌지.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에미코는 리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그 벌로 밥을 굶기라고 했어. 리에는 완전 조종당한 상태라 이걸 철저하게 지켰지. 그렇게 리에의 새 아이들은 무려 열흘이나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만 먹으면서 버텼어. 아니, 엄마가 아무런 음식도 주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가장 어렸던 5살 쇼지로가 영양 부족으로 쓰러져서 사망해버린 거지. 근데 내가 쓰러진 그 순간 엄마가 어디에 전화했는 줄 알아? 경찰? 병원? 아니, 바로 에미코였어. 이때 에미코는 별거 아니라면서 괜찮아. 밥 먹고 싶어서 괜히 깨병 부리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어쩌면 이때 병원에 빨리 데려가기만 했었어도 아이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에미코가 아이를 방치하게 했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 거지. 근데 쇼지로가 사망한 후에도 에미코의 가스라이팅은 끝나질 않더라. 오히려 리에한테 누가 그렇게 될 때까지 굶기라고 했냐면서 책임을 전가해. 뿐만 아니라 애 장례식에 아무도 부르지 말고 만약 경찰이 생활고 겪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라면서 리에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엄마니까 네가 체포될 거라고 겁을 주기도 해. 그래서 리에가 처음 경찰에 잡혀갔을 때는 에미코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근데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핀 적도 없고 심지어 소송 자체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리에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야 에미코가 수년간 자신을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에미코가 이걸 쉽사리 인정했을까? 절대 아니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기랑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원래 가스라이팅 한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쇼지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미 리에의 가정을 몇 번이나 신고했더라고. 사건 반년 전이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점점 야위어가는 쇼지로가 걱정됐어. 다른 반 애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였으니까. 게다가 아이의 일기장에 어제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과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바로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서 그 리에의 가정을 확인해달라고 했어. 아니 근데 상담소 측에서 16번이나 리에 집에 갔었거든? 근데 애는 5번 정도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정작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의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지.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방문했을 때 쇼지로가 건강해 보였고 신체적인 상처가 없으니까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리고 이때 엄마 리에를 면담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에미코가 같이 오더라. 아니 엄마만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리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서 무조건 같이 있을 거라고 했대. 그래서 모든 면담에 에미코가 함께 있었던 거지.
혹여 리에가 불리한 이야기를 할까봐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충분히 느껴지지? 2022년 6월 첫 공판이 열리게 돼. 엄마 리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기 죄를 모두 인정했어. 그래서 처음엔 징역 10년을 받았거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그 에미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리에 역시 피해자라는 부분이 인정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지. 그렇다면 에미코는 어땠을까?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인데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지. 근데 에미코 참 대단하다. 지 죄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지금도 굳세게 항소를 진행 중이야. 반성? 그건 절대 없을 일이지.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더라. 아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세뇌당할 수 있냐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아있어. 사건이 알려지고 전문가들은 에미코가 리에의 정신을 지배한 과정을 분석해봤어. 이걸 들으면 리에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에미코는 다른 사람들이 네 욕을 한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만은 무조건 네 편이라고 신뢰감을 갖게 만든 거야. 그리고 자기 뒤에 조직폭력배 보스가 있다면서 은근히 힘을 과시하는 거지. 이후부터 집에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통제하고 막 자기만 믿으라면서 돈 뺏고 밥 굶기고 완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거야.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교묘하게 이용한 거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으면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 요즘 누군가는 의지가 약해 빠져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비난하는데 제 생각에 이건 피해자 잘못이 절대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공략한 그 가해자가 명확하고 교활한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아이의 죽음이었고, 난 이게 결코 엄마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우리 모두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 이런 사건이 더 알려지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다음번에도 잔혹한 인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게.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